마음속에는 괴물이 산다. 한덕현 지음, 청림 출판. 프롤로그. 우리 모두의 마음속 괴물 들여다보기.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나민이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타박하곤 했다. 내일이 가장 중요한 해부학 시험 날인 거 몰라? 그런데 넌 어떻게 총장배 농구대회 준결승전 날만 기억하고 있냐?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밤새워 공부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너 대체 뭐가 될래? 당시 내 가방 속에는 그 많은 전공 관련 원서 한 권이 없었다. 대신 농구공, 농구와 관련된 책, 그리고 땀 냄새가 밴 운동복 두어 벌이 전부였다. 지금부터 20년 전, 나는 왜 의대를 다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그것이 내 길인지 확신이 없었다. 계속 쌓여만 가는 공부의 양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재시험자 명단에서 내 이름은 언제나 커트라인이었다. 전공 공부에 영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나는 영어 공부라도 해볼까 싶어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될 줄이야. 우연히 펜실베이니아대 도서관에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었다. 미국 정신의학회 학술지인 미국 정신건강의학 저널에 실린 스포츠 정신의학의 개관이 그것이다. 그렇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사들이 또 있었다. 그 후 나의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텅 비어있던 머릿속에 스포츠 정신의학자라는 정체성이 자리한 것이다. 그때부터 막연한 불안감 대신 뚜렷한 목표가 생겨났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의학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스포츠 정신의학에 대한 자료들이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던 나는 뭐라도 해야 했다. 우선 매일 아침 과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3가지 스포츠 신문을 통독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밤을 샌 날에도 한두 시간 눈을 붙이는 일보다 전날의 경기 내용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가난했던 유학 시절엔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떠나온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아내 몰래 $10씩 모은 비상금으로 보스턴에서 플로리다로 날아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스포츠 정신의학의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10년간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궁금하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귀가 닳도록 들어온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탯줄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간다. 나는 상담할 때마다 상대에게 자주 묻는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은 불안, 공포증, 외로움, 우울증 등 현대인을 괴롭히는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초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 불리는 스포츠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녹아있다. 가슴 뭉클한 감동과 환희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눈물도 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도전에 나선 운동선수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간 승리의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스포츠는 육체적 노력의 총화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삶의 리허설 혹은 압축 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스포츠는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아닐까 싶다. 성적순으로 평가받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선수들의 심적 갈등은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헛수고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속상해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기 마련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가뜩이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데 여기저기서 내 노력을 의심하고 책망하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이럴 때 대다수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들여다본다. 내가 왜 기를 쓰고 노력하는지, 왜 이러한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간다. 이 책에 나오는 운동선수들의 갈등과 좌절 이야기는 우리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일이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유용한 단초가 되어줄 것이다. 경쟁 속에서 매일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직장인들, 수십 통의 입사 지원서를 쓰면서 식욕을 잃고 낙담해 있는 청년들, 며칠이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지내다 결국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른 청소년들, 명절 때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피로를 호소하는 이 땅의 며느리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굳이 정체성 위기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 우울증으로 소중한 삶을 포기하거나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 청소년기에 내가 가졌던 의문 가운데 하나는 왜 사는가였다. 이 질문을 책상 앞에 커다랗게 써붙여놓고 제법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다. 어느 날 누군가 그 종이 귀퉁이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다. 왜 사는지 알기 위해 산다. 똑같은 고민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나의 아버지가 적어 놓으셨던 것이다. 그렇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인 군자도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인간은 수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확인하고 깨닫는 존재일 뿐이다. 이 책이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고민하고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장 마음속 괴물을 찾아서 콤플렉스가 나를 창조한다. 선생님,
제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정체를 드러내는 괴물이요.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불쑥 나타나 저를 집어삼켜요. 그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친다고 알려진 선수가 내게 들려준 말이다. 그는 프로 골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투어 프로 선수가 아니라 세미 프로 골퍼였다. 골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 연습장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프로 선수들에게 공 치는 기술과 경기 운영에 관해 조언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그가 세미 프로라는 사실은 다소 의아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당시 그는 프로 테스트에서 떨어져 크게 낙심해 있었다. 그가 프로 테스트에서 계속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는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마지막 홀이나 그 직전 홀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했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그는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 홀에서 스코어를 줄이지 못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텐데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스윙에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지곤 했다. 그의 불안한 감정 상태는 스코어에 악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최종 순위에서 항상 1, 2등 차이로 아쉽게 탈락을 했다. 마지막 코스에서 평소대로만 경기를 치렀다면 충분히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는 스코어였기 때문에 그의 아쉬움은 더 컸다. 대여섯 번 떨어져 보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탈락의 원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뒤로 명상도 하고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마지막 코스에서 여지없이 불운이 반복되더라고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이야기, 선배들과의 관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 등 그는 자신의 처지와 속내를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돈은 벌어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 벌면 다 집에다 가져다 줘야 하는데 나만 이게 뭔가 싶어 우울해져요. 그러다 보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몇 차례에 걸쳐 상담을 해보니 그는 프로가 되지 못해 아쉬운 것도 있지만 프로가 된 뒤 겪게 될 답답한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신만 혼자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해져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가 고백했던 마음속 괴물의 정체는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뒤엉켜 있는 콤플렉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커다란 콤플렉스 덩어리가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 골프 선수처럼 매일같이 수많은 콤플렉스와 만난다. 유독 자기 자신만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럴듯한 성과물이 없는 현실에 실망하고 화가 난 적도 있다. 그러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아보면 자신이 남들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게 못난 자기 자신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다 질기고 고약한 콤플렉스 때문이다. 콤플렉스란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에 거주하는 감정적 관념이다. 특히 열등감과 깊은 관련이 있고 희로애락의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콤플렉스는 대부분 극복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할 때 삶에 의미가 생긴다. 스포츠를 떠올려 보면 콤플렉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규칙, 즉 콤플렉스를 정해놓고 선수들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즐기는 양면성이 있다. 손을 못 쓰게 하고 오로지 발로 공을 차게 하는 축구. 1m가 넘는 길고 가느다란 방망이로 주먹보다 작은 공을 쳐내게 하는 야구 등 일부러 까다롭고 어려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한다. 격투기의 효시는 로마 시대의 노예 싸움이었다. 마라톤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알리기 위해 병사가 약 40km를 달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스포츠를 떠올려 보면 콤플렉스는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스포츠 정신의학에 입문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다. 지금이야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많지만 이 분야에 입문한 초창기에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취재기자도 아니면서 경기 시작 전에 면담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볼 때 나는 별종이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스포츠 분야에서 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스포츠 관계자와 운동선수들은 저 사람은 대체 뭐야? 하는 시선으로 나를 시큰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이처럼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외부의 평가가 불일치하자 마음속 깊이 콤플렉스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콤플렉스에 시달릴 때마다 나는 누구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물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 국내에서 스포츠 정신의학은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해 나의 콤플렉스는 여전히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다.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뵌 것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어느 전직 국가대표 선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뒤로 나는 선수들이 일부러 찾아주는 스포츠 정신의학자라는 나만의 정체성을 찾았다. 이에 자극을 받아 야간 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지방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선수들을 만났다. 쌈짓돈을 모으듯 아껴놓은 연차 휴가도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을 방문하는데 모두 써버리곤 했다. 아내는 이런 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배팅은 타이밍이고 피칭은 그 타이밍을 흩뜨려 놓는 것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최다승을 기록한 자완투수 워런 스판이 남긴 이 말을 나는 매우 좋아한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대 사회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주문한다. 당연하듯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고 불안할 때가 많다. 이를 사회학 용어로 역할 갈등이라 한다. 역할 갈등이란 개인이 다수에게 상반된 역할을 요구받았을 때 겪는 혼란을 의미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4강에 오르면서 멀티플레이와 멀티태스킹 바람이 불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축구의 전술과 전략은 대부분 그 틀 안에서 이뤄졌다. 공격수이지만 때로 수비를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수비수이지만 공격에도 자주 가담해야 했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유망한 공격수도 이 덫에 걸려 힘들어하다 나를 찾아왔다.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비까지 신경 써야 했던 이 선수는 공격에 실패했을 때 또 다른 공격으로 실패를 만회하려 하기보다는 수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나는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에게 공격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충고였다. 공격수는 공격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에서 프로에 막 입문한 선수들을 보면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보여주고 싶어 한다. 공격수라면 공격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때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감독한테 잘 보이기 위해 또 다른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선수들의 강박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 상태다. 나는 운동선수들과 상담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선수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데 할애한다. 연습을 할 때든 경기를 치를 때든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어떤 선수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선수는 외부 변수가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는 사소한 루머에도 쉽게 무너진다. 정체성은 무의식적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공할 만큼 심리적 장벽 내지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낸다. 내가 당신은 어떤 선수이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당황하거나 긴장한다. 이 질문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중 뭘 물으시는 거죠? 하고 반문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무난하게 프로 적응을 하지만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주관적 핵심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틀린 답이라도 자기 논리가 명확한 선수들은 슬럼프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온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리가 부족한 선수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 오랜 시간 허우적거리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저는 오래도록 야구를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싶어요 라고 답하는 선수들이다. 이들은 선수 생활에 대한 고민보다 스타 선수가 되어 누리는 인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선수들에게
스타 선수가 되기 위해 견뎌야 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자주 얘기해준다. 막연한 동경만으로는 힘겹고 외로운 선수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소 당돌한 선수들이다. 이들은 저는 A급 선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당신이 A급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감에 넘치다가도 한순간 쉽게 좌절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대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1위에 뽑혔으면서도 저는 C급 선수인데요 라고 말하는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자신을 정말로 C급 선수로 생각하는 선수는 드물다. 오히려 자신을 A급 선수라고 답변한 선수들보다 더 자만심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 마지막 유형은 저는 홈런 타자인데요. 혹은 저는 빠른 선수인데요. 라고 답변하는 선수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선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간다. 독일 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스는 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자신됨과 독특함에 대한 자각적 의식, 인생의 지속성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 그리고 사회와 집단의 영향 속에서 뿌리내리고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 등이 포함된 다차원적 개념이라 정의했다. 즉, 정체성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원초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정서적 모체다. 이런 에너지야말로 우리가 분초 단위로 변하는 사회에 기민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가치가 아닐까? 슬럼프인가 초크인가? 나를 슬금슬금 피하던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 바로 자신이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다. 그런데 그때는 슬럼프에 빠진 직후가 아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난 뒤 이제는 정신과 의사라도 만나봐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선수들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과 면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면담하다 보면 하나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슬럼프에 빠진 이유들은 금세 10여 가지로 늘어난다. 문제는 그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전에 입은 부상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 부임한 코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의 기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운동하기 싫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도 그들은 정작 자신이 슬럼프에 빠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슬럼프 기간이 긴 선수들을 보면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난 뒤에야 가까스로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주요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헤맸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주요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원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프로 축구 선수임에도
왼발 드리블 실력이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결핍이나 단점을 인정하는 일은 알몸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다. 특히 완벽주의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완벽주의자들은 방어의 귀재들이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감정의 고립이다. 감정의 고립은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 주체가 격리됨으로써 아무리 해로운 생각을 해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로워지기 마련이고, 딱히 대안이 없을 때는 불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고립은 이런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떠올려도 불편하거나 감정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신과 치료 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 이때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완벽주의자들을 치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나는 완벽주의자를 상담할 때면 먼저 마음의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수치스러움과 결핍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할까 말까,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거짓말을 할까 하는 소란한 마음들과 싸워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상담할 때면 처음에는 힘든 이야기들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나면 그들은 속이 후련해져 용기를 갖고 다른 이야기도 거침없이 말하게 된다.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어가는 선수들은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에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떨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25,000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최종 결승전인데 긴장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안 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 골키퍼가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왼쪽 구석만 보고 술술 날렸더니 그게 들어간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스타 선수가 한 말이다. 이에 반해 7년째 유망주로 언급되며 2군에서 뛰고 있는 한 축구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 25,0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인 최종 결승전에서 떨지 말자, 떨지 말자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었어요. 떨리지 않는 척하며 대범하게 행동했죠. 사실 공이 저한테 패스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공이 제 앞에 떨어지니 어떻게 슛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긴장되는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떨리지 않는 척 외면하느냐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누구나 떨리는 순간에는 실수할 수 있다. 이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데 실패하고 평정심을 잃는 것을 초크라고 한다. 운동선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초크를 슬럼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나 아주 극적인 순간에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해 골을 넣거나 안타를 쳐주길 바란다. 하지만 이때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슬럼프가 아니라 초크일 뿐이다. 다시 말해 선수의 실력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상대팀이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해 수비하고 골을 방해했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부족한 실력 탓으로 돌리며 부담감을 키우고 스스로를 슬럼프 상태로 몰고 가는 선수들이 있다. 그들은 초크와 슬럼프를 구분하지 못해 어이없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능 시험 때 평소 실력보다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 꽤 많은 학생이 평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거나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정도로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니 훨씬 더 떨렸다고 말한다. 이들은 별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떨리니 어떡해, 생각이 안 나네, 아는 것도 못 풀고 이번 시험 망쳤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슬럼프로 몰고 간다. 앞의 선수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더 불안하고 긴장될 수 있으니 아는 것만이라도 실수하지 말고 잘 풀자라며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나친 부담감을 덜 수 있고 아울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현명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특징이 있다. 야구 선수를 예로 들어보자. 현명한 선수는 경기 때 공이 잘 안 맞으면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비디오 분석관을 불러 자신의 자세를 관찰하고 분석을 한다. 그러고 나서 코치에게 자신의 잘못된 자세를 묻고 고쳐야 할 부분을 바로잡으며 연습을 한다. 이들은 다른 연습도 해야 하지만 욕심을 내면 다음날 경기를 할 때 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남들은 천재라고 하지만 자신의 나이가 벌써 37임을 수시로 자각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실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한편 현명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도 새벽 2, 3시까지 무조건 연습에 매달린다. 어느덧 37이 된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은퇴를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다짐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에 매달리지만 정작 경기 때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제 기량을 선보이지 못한다. 그런 날은 절망에 빠져 더 열심히 연습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힘이 빠지고 이제 체력이 못 따라가 마지막 불꽃도 태우지 못하고 결국 은퇴하는 것인가 싶어 좌절만 늘어간다. 마치 모래밭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가 정작 바다 위에서는 힘이 떨어져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